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지난 6월 24일이었죠. 경기도 화성시 아디셀 공장에서 화재 참사가 일어난 지 2달째 접어들었습니다. 큰 화재로 인해서 사망자 23명 가운데 18명이 외국인 근로자였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주 노동자의 위험 업무를 떠넘긴 우리의 민낯이 드러났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2달이 지난 지금 희생자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지원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은 제대로 마련되고 있을까요? 관련 내용 점검해 보고요. 게다가 농촌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도 팍팍하긴 마찬가지입니다. 한낮에도 비닐하우스에서 채소를 따야 하는 열악한 환경인데요. 폭염 관련한 재난 문자도 언어 소통이 어려워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 이제는 위험의 이주화란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열린 토론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관련 내용 집중 진단해 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토론 함께 해주실 네 분 소개합니다. 박경태 성공회대 사회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종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주민센터 친구 센터장이시죠. 조영관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디셀 중대재해참사대책위원회 대변인이시기도 하시고요. 민노총 경기도본부 한상진 정책기획국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열린 토론은 시민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모바일 콩으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네 분과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우리 시민분들은 아디셀 화재 참사 관련한 이주 노동자의 처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의견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가 못 살던 시기에 미국에 이주해가지고 허드렛 일 하듯이 그분들 인권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뭐 법은 좀 어떻게 개정해가지고 유엔인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국내 노동자들도 뭐 사고 나가지고 돌아가시는 판국인데 그런 것도 생각을 하면은 사업장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선결적으로 갖춰진 상태에서 이주 노동자뿐만 아니라 국내 노동자도 생각을 해야 돼요. 이주 노동자에 대한 편견이 많은 것 같고 그분들이 사시는 동네나 이런 걸 약간 사람들이 살기 꺼려하는 분위기가 아직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사회 일원이라는 생각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주 노동자분들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나라에 정말 필요하고 고마운 분들이라는 홍보 활동 나라에서 그런 걸로 많이 했으면 좋겠고 법이나 이런 것들도 사시기 편하게 많이 편의를 봐주시고 그 사람들이야 솔직히 돈 벌러 오는 거고요. 다른 이유가 있겠어요. 우리나라를 좋아서 온다기보다 그냥 단순히 돈 벌러 오는 거기 때문에 그에 따른 폐해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런 거를 잘 조절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 사고는 저는 꼭 이주 노동자여서라기보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이나 대우가 너무나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이주 노동자여서 국한돼서 볼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돈 벌러 오고 열심히 일하고 뭐 좋다고 생각해요. 단지 그게 이제 문제만 되지 않는다면 범죄 저지르고 뭐 그러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안정성보다는 보험 같은 게 좀 잘 돼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보장이 되는 게 있으면 좀 마음이 놓일 테니까 어느 정도 기본적인 보장은 나라가 좀 해주면 좋겠어요.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시간을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 31분 아디셀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요. 당시에 또 참사 소식 상당히 또 충격적이기도 했습니다. 네 분은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 먼저 박경태 교수께서는요. 사실 저는 이주노동 관련된 공부를 하고 있어서 일종의 트라우마 같은 게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재해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은
아, 이번에는 또 이주 노동자들이 몇 명이 돌아가셨을까, 다치셨을까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되는데 처음에 아리셀 관련된 보도가 나왔을 때는 뭐 배터리 회사 뭐 좀 첨단인가 보다 이런 데는 많이들 안 계시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예측이 완전히 틀렸고 이렇게 큰 참사로 이어져서 정말 큰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예. 박종식 위원께서는요. 예. 저는 그 주로 안전보건 문제를 연구하는데요. 그동안에 그 한국 사회가 이제 상용직, 정규직 중심으로 이제 안전보건 대책들이 쭉 많았는데 이번에 이제 임시일용직, 외국인 임시일용직 노동자들이 많은 사업장에서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이제 희생자들이 많이 발생한 걸 보면서 좀 이 안전보건 대책의 방향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인식,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조인관 변호사께서는요. 네, 이주 노동자들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이제 취업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사망한 이제 이주 노동자들을 보면 대부분 정주 비자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이주 노동자 관련 정책들이 좀 바뀌어야 되는 시점이 온 것 같다. 예. 이제는 한국에 체류하는 모든 또 외국인 노동자 혹은 외국인들에 대한 어떤 안전 정책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한상진 대변인이십니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 대변인이신데 어떻게 인식을 하고 계신지요? 처음 폭발 사고 뉴스를 접하고 거의 실시간으로 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그 이제 희생자의 규모를 보고 절망했습니다. 이게 희생자의 규모에 따라 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루는 언론도 그렇고 많이 다른데요. 그 전전날에도 그 전주에도 전국 각지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다치거나 돌아가신 기사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결정판이 돼서 이렇게 큰 규모의 참사가 빚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여전히 배우고 있지 못하구나. 그래서 과제가 많겠다. 또 힘든 싸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네.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분야에서는 선진국 정도 수준에 올라갔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 이주 노동자 또 더 넓혀가면 이민에 대한 인식도 상당히 좀 온도차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먼저 한상진 대변인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 사측 아리셀이죠. 또 유족 간의 이 대화 뭐 보상 문제도 포함이 될 텐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오늘로 46일째인데요. 예. 많은 시민분들께서 많이 좀 해결됐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전혀 없고요. 7월 5일 날 처음 이제 사측하고 마주 앉았습니다. 한 달이 넘었죠. 근데 그 이후로 오늘까지도 사측하고는 아무런 대화나 뭐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 과정에 사용자들은 뭐 본인들이 방송이나 이런 데서 한 이야기가 있고 인정한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서 자신들한테 지어져야 할 형사 책임 이것들 피하고 최소화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정황이나 증거들을 좀 조작하고 이렇게 좀 바꿔내는 이 시도들 계속 하고 있어서 예. 이것 때문에 유가족들이 많이 좀 분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 교수님께 안 여쭤볼 수 없는 게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제 꽤 뭐 G7 아니라 이제 G8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면 이런 게 뭔가 매뉴얼에 의해서 뭐 사고가 나면은 사고 이후에 수습과 대책과 관련한 매뉴얼이 있을 것 같은데 해외 이주 노동자면 해외 이주 노동자에 맞게끔 근데 저렇게 잘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남의 인정을 받고 있는 규모로 성장을 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양적인 측면에서의 이야기에 국한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질적인 측면에서 내용적인 측면에서 소위 선진국과 가까운 또는 선진국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을 갖추고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인 것이죠. 근데 사실 이주 노동자들의 경우에 이중의 차별에 놓여 있는 거거든요.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육체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의식 예. 거기에다가 우리의 일부가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이주민에 대한 차별 이런 것들이 복합이 돼가지고 이주 노동자들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언제나 가장 심한 형태의 차별로 드러나는 것이 선진국의 문턱에 있다는 우리의 현주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방 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뭔가 협상이나 이게 수습 자체가 지체되는 이유예요. 아마 일단은 그 책임 소재 의 문제도 예. 이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나중에 뭐 얘기가 나올 것 같긴 합니다만 아리셀에서 직접 고용한
노동자들이 아니라 예. 중간에 이제 다른 인력 업체가 아. 이제 중간에 메이셀이라는 인력 업체가 끼어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이런 책임 소재 문제들도 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제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좀 시간이 좀 늦어지고 지체되고 있는 게 아닌가. 예. 한편으로는 불안한 신분만큼이나 네. 더 이제 답답할 수 있는데 피해자나 또 유족들의 경우에는요. 조 변호사님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게 될 텐데 같은 사고 피해자임에도 자격에 따라서 보상이 달라지는 이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산재 피해와 관련된 보상 금액에 관련해 있어서는 이제 국적을 가리지 않고 사회보험 형태로 지급되는 것이 이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안전망입니다. 예. 보통 이런 사고로 희생된 희생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들이 앞으로 노동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일실 수입, 앞으로의 수입들을 산정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지금 이제 사측도 그런 이야기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외국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은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비자가 만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본국의 수입으로 계산을 해서 일실 수입을 산정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예를 들어 중국에서 온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체류 기간이 2년 지나고 나서부터는 현지 임금으로 중국 현지 임금으로 뭐 인도네시아에서 온 분들은 그 나라 임금으로 계산해야 된다라는 논리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한 사람들 중에 한국 사람이냐 아니냐 어디 나라에서 오는 사람이냐에 따라 보상의 금액의 차이가 편천히 달라지고 있는 것이고 네. 이런 것이 이른바 이제 한국에 이주하러 온 이주 노동자들에게 위험한 일들이 많이 맡겨지는 구조적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죠. 이걸 또 파고 들어가면 또 더 심각한 그런 인식도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한 대변인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아리셀 화재 참사 이주 노동자들 중에서 불법 파견됐다는 의혹도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예, 처음에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터졌을 때 이제 언론에서 이분들의 이렇게 고용 관계가 가장 중요했고 예. 그 고용 관계에 따라 가지고 회사 측의 이제 책임이 아까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과정에서 회사가 진행해야 할 사용자의 의무, 안전조치의 의무라든가 교육의 의무라든가 이것들이 정주 노동자들, 정규직 노동자들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계속해서 중간에 이제 인력 공급 업체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메이쉘이라고 하는. 그래서 메이쉘이라고 하는 회사의 대표도 우리는 아리셀에서 보내달라는 대로 보내준 것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얘기를 했으니까 결국은 이제 불법 파견, 위장 도급의 이제 정황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사가 이것들을 좀 정황들을 좀 바꿔내려고 시도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 당국이 지금 고용노동부 중심으로 그리고 경찰이 좀 수사하고 조사하고 있는데 예.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밝혀내야 되겠습니다. 예, 박 의원님. 예, 한 가지 또 이번에 좀 재밌는 사실은요. 보통 이제 불법 파견 논란이 있으면 그러니까 인력 파견 업체라든지 사용한 업체들은 이제 강하게 부인을 합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메이셀에서는 불법 파견을 인정을 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중대재해처벌법과 연결이 돼서 사망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이제 그러면 인력 업체가 책임을 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은 그 지휘 관리를 안 했다. 그냥 사람만 보내줬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사망 사고였기 때문에 불법 파견임을 스스로 이제 자인하는 뭐 다른 경우라면 아마 자인하지 않았을 텐데 예. 그런 점들 좀 흥미롭습니다. 근데 그 네, 법적으로 그렇게 이제 이 불법 파견이다 아니다 이거 가지고 보상금을 더 주는 애 많은 애 이런 식으로 논의를 끌고 가는 것 자체의 문제 제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거 뭐냐면 인간의 가치를 돈으로 그것도 차등화된 가격으로 매길 수가 있는가라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그 슬픔의 크기라는 것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득 수준하고 무관한 거거든요. 그리고 인간의 가치라는 것은 출신 국가의 경제 수준하고 무관한 겁니다. 똑같이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것을 차등화된 액수로 우리가 매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고 또 예. 그것을 그렇게 얘기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걸 듣는 한국 사람들의 정서는 또 어떠한가도 봐야 할 것 같아요. 외국 사람들 우리보다 가난하게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좀 적게 줘도 돼. 그게 당연하지. 그게 소위 말하는 공정이지. 이렇게 하는 순간 우리는
노동자들이 내국인 노동자와 이주 노동자 두 가일로 갈라치기를 하는 셈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람을 차동화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반대를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 노동자가 미국인이었다면, 영국인이었다면, 독일인이었다면, 일본인이었다면 달랐을까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네 분과 잠깐 토론을 좀 하고 넘어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이 파견이나 도급인데 그 노동자들도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당국이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개입도 좀 필요한 것 아니냐. 심지어는 아까 누가 말씀하셨습니다만 박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네요. 리튬 전지를 생산하는 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전문성이 있는 인력들이 투입됐을 것 아니냐라고 생각했는데 이주 노동자가 가 있었더라 이렇게 봤는데 조 변호사님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이 노동의 이주화, 우리가 이제 비정규직이라든가 도급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그 정규직 일자리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들이 이주화되지는 않거든요. 노동자들이 하기 싫어하고 어렵고 위험한 일들이 외주화되고 비정규직화되는 것이고, 이제는 그것이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옮겨지는 현상이 이제 위험의 이주화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저는 이 위험의 이주화가 한국의 이주노동 시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됐다. 즉 우리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일을 하는 동안 그동안은 고용노동부가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에서 잘 일하고 있어, 사업장을 잘 관리하면 돼, 이렇게 설명했었는데 이주의 역사가 벌써 한 20년 이상이 되고 다양한 비자들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아갔는데 이 외국인들이 결국은 가장 위험하고 가장 힘든 외주화된 일자리들로 몰려가고 있다라는 것이 이번 이제 참사로 확인된 부분이 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불법 도급이라든가 이런 위장 도급, 저는 이제 무허가 근로자 공급에 더 가깝다. 파견 사업주가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파견이라고 부를 수 있는 실체조차 없는 이제 무허가 근로자 공급에 가깝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이 좀 시급하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한 대변인께서는요.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회사 측의 입장을 가지고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당신들은 F4 비자, G2 비자 가지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보니까 한국에서 6점 몇 년밖에 일하지 않고 다 돌아가. 근데 우리는 선심 쓰듯이 7년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줄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 비자들은 갱신이 가능한 비자이고 전환이 가능한 비자들인 거예요. 계속해서 한국에 노동할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마치 선심 쓰듯이 던져주는 거라든가,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회사들이 개별 합의를 많이 시도를 하는데 예. 그러면서 그 회사의 대표인 박순관 씨하고 그 아들 하기 위해서 처벌 불원서라는 거를 요청을 해요. 합의를 하면. 근데 거기에 메이셸이라고 하는 업체는 처벌 불원서 대상에서 빼버립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책임이 없다. 그러니까 다 메이셸이라고 하는 이 인력 공급 업체 책임이다라고 지금 전가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것을 한국의 정황과 사정을 모르는 희생자 가족들에게 일방적으로 한국의 법과 제도를 잘 아는 변호사, 노무사들이 앞장서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하고 또 하나는 당신들이 갖고 있는 비자로는 이 일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일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선심 쓰듯이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희생당한 분들이 내 비자 가지고 이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 일을 시킨 회사는 알거든요. 예. 근데 그런 자격이 없는 이 일을 해서는 안 되는 노동자들을 모아서 일 시켜놓고 나서 이제는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게 지금 아리셀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제조업체에 지금 산단에 들어가 있는 이주 노동자들에게 비일비재하게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박 교수님. 네. 예, 그 노동 당국에서 이와 같은 현실을 모를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공권력이 그렇게 무능하지 않습니다. 모든 구석구석을 다 알고 있고 어느 지역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법 체류라고 얘기하는 미등록 노동자라든가 또 체류 자격이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몰라서 이렇게 됐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또 그게 더욱 말이 안 되는 것은 사실은 이주노동자들이 각종 비자를 가지고 모든 곳에 다 있거든요. 어느 지역에나 어떤 공장에나 예. 다 들어가 있기 식당, 때문에 뭐 공장 그럼요. 없는 곳이 없습니다. 네. 이제 우리의
아이들의 돌봄까지 우리 어르신들의 돌봄까지도 외국인들이 다 책임져 가는 그런 구조가 되어가고 있고 더욱 그렇게 만들겠다는 게 지금 정부 당국의 의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몰랐을 리가 없는 것인데 사고가 났으니까는 이제 마치 놀란 것처럼 행동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박정식 위원께는 이것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동연구원에 계시니까요. 지금 조선소 같은 경우에도 13명의 사망사고 이른바 중대재해가 발생을 했는데 물론 이제 현장의 노동자들의 국적이 또 내국인이고 외국인을 떠나서 점점 이게 이 하청 구조가 다단계로 가고 한국 노동자들이 있는 그 단계보다도 더 밑에 외국인 노동자 이주 노동자가 있다. 이런 것이 이번 화제와도 좀 맥이 닿는 부분이 있을까요? 예, 일단 사실 저는 마지막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산업재해를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국적을 떠나서요. 예. 일단은 근데 소위 말하는 이제 소위 다단계 하청 구조라는 이 구조들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가 지금까지 그 중화공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그 재벌 대기업을 정점으로 이제 아래쪽으로 이제 많은 하청 계열화 단계로 발전을 해왔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성공한 점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일정한 기여한 점들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사고나 또는 이제 일반적인 건설 현장이라든지 조선소 아까 말씀하신 조선소에서의 사고들을 좀 돌이켜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설사든 조선사든 이번에 아리셀이든 제조사들은 따로 있고 제조사들이 있고 제조사들에게 인력을 공급하는 업체. 물론 이제 거기서는 적법 도급이다, 정당한 도급이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번에 메이셀은 이제 불법 파견임 스스로 자인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 거죠. 그러면서 문제가 뭐냐면 생산 현장에 대한 정보들은 제조사 대기업들이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인력 파견 또는 인력 공급만 하는 업체들이 안전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공급한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에 대한 정당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사실상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에서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정규직, 상용직 중심의 안전보건 체계, 한국의 안전보건 체계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커버하기가 쉽지가 않은 지점들이 공백지대들이 이제 자꾸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박 의원님 실제로 지금 이런 위험의 외주화로 이야기되는 노동자들의 현황 통계적으로는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통계로는 사실 집계가 공식 통계로는 집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업체를 예를 들면 이제 원청회사, 하청회사 또 원청도 하청도 아닌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청에서 그 발생한 통계는 나름대로 좀 집계가 가능한데요. 이게 원청인지 아니면 원청과 하청을 겸업을 하는 업체인지 이런 것들은 좀 구분하기 실태 파악조차 어려운 그런 상황이군요. 약간 비교를 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상태. 아까 이제 박경태 교수께서 위험의 외주화에서 위험의 이주화라는 말씀을 이제 주셨습니다. 이제 용어를 우리가 외주화가 아니라 이제 이주화라고 써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외주에는 이제 내국인도 포함될 수 있으니까 더 이제 이주화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했는데 가장 근본적인 배경은 뭘까요? 네 분과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건데 먼저 조영관 변호사께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위험한 노동을 하고 싶지 않은 어떤 이제 기본적인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방어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이제 현장에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자꾸 우회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이 이제 조금 더 열악한 지위에 쉽게 해고할 수 있고 쉽게 고용할 수 있는 인력들을 사용하고 있는 이제 경향이 이주 노동자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제 좀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이 우리 헌법이나 노동관계법에서 보장하는 이제 기본권들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보장되고 있는 단체 교섭권이라든가 단결권 이런 이제 노동조합과 관련된 활동들이 이주 노동자들에게는 전혀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위험한 노동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전가되더라도 이 위험에 이주화가 일어나도 이주 노동자들이 그에 대해서 마땅히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예. 그런 맥락이 이런 위험한 이주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구조적 원인이다. 보호할 수 없는 구조 형태이다라는 말씀. 이건 한상진 대변인 말씀 듣고 우리 박 교수님으로 가겠습니다. 절망스러웠던 부분 중에 하나는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가 터진 이후에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불법 파견의 과정이 정황이 너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파견 제도를 완화시키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이게 결국 이 파견이라고 하는 것 외주화시킨 이제 외주화는 이주화하고 이제 동일한 방식일 것 같은데요. 예. 결국은 이게 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외주화시키는 게 훨씬 이익입니다. 그리고 고용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사람의 안전이나 노동자 시민의 안전이나 목숨이 기업과 자본의 이익에 앞서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런 상황에서도 결국 누군가는 맨 정점에 있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 책임지지 못하고 뭐 이런 구조적인 모순들이 계속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현상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아까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본과 기업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는 좀 소위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모순 중에 하나가 그대로 투영이 되는 것이고요. 이 현상은 앞으로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다. 지금 같은 상황으로 예. 가면 그렇게 보고 알겠습니다. 박 교수님 하실 말씀하시고 이것도 좀 덧붙여 여쭤보겠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수십 년 동안 낮은 출산율을 겪은 한국은 깊이 일자리를 채우기 위해 점점 더 이주 노동자에게 의존하게 됐다. 이런 또 뉴욕타임스 기사까지도 나오고 있네요. 맞습니다. 뭐 지금 그 해외 주요 언론에서도 한국의 초저 출산율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예. 기사도 많이 나왔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의 큰 틀에서 위험의 이주화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3D 산업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분야에 한국인 노동자들이 기피하고 있는 것. 힘들고 지저분하고 등등. 더러운 네. 그 위험한 예. 이 현상 사실 오래됐습니다. 뭐 1, 2년이 아니고요. 벌써 20년 정도 또 그 이상 된 용어 자체가 이렇게 오래된 건데 그런 산업 구조들이 존재하는 한 한국인들이 그러니까 기피하는 영역이 존재하는 한 외국 인력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점점 심화될 거다라는 예. 것이죠. 그럼 왜 방치하느냐? 그것을 방치하지 않고 그런 영역을 개선하면서 내국인도 일하고 싶은 영역으로 만들어야 할 텐데 그런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소위 일자리의 양극화도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하층에 있는 일자리라고 하는 것들은 점점 더 갈수록 작업 환경이 열악해져 가고 임금은 점점 더 내려가고 하는 방식. 그러니까 결코 한국인으로는 채울 수 없는 곳이 늘어나고 있고 예. 채울 한국인 자체도 줄어들고 있고 어허. 이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점점 더 많이 그런 자리를 채우는 것은 거의 뭐 정해진 미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예. 박 의원께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해외 사례도 연구를 하실 텐데 비교 연구했을 텐데 일찍일은 이주 노동자를 경험했던 일본, 미국, 또 독일도 우리가 실제 또 독일 같은 국가의 광부와 또 간호사로 이주 노동자였습니다. 그들 나라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을 텐데 어떤 상황의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그 비교 연구까지는 제가 예. 아니 그 평소에 그냥 가지고 계신 의견을 말씀해 주셔도 기본적으로 좋고요. 일반적으로 그 아까 그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나라들에서 미국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에서는 대부분 사실 그러니까 내국인 외국인에 대해서 뭐 차등을 둬야 된다. 또는 이거는 사실 아까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뭐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차등을 둬야 된다. 뭐 이런 인식 자체가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없는데 우리 사회가 이제 좀 그런 점들에서는 좀 독특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식적 차원에서.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정식으로 채용 절차를 거치면 돈을 더 받는 게 당연하다. 그러니까 일은 비슷한 일을 하더라도 당연하다. 아니면 외국에서 왔으면 뭐 적게 받아도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런 인식들이 이제 없는 대부분 나라들에서는 잘 선진국에서는 특히 없는 편. 예, 한상진 대변인 말씀하시죠. 예, 아까 박 교수님 말씀하신 거 중에 3D 업종 말씀하셨는데요. 그냥 이번에 이 참사만 국한시켜 놓고 보면 그 이주 노동자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4D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죽음이라고 데스라고 하는 게 더 붙어서 D네요. 버디업종. 네. 그래서 버디에서 일한다라고 하고 이주 노동자들의 산재 비율이 정규 노동자들의 3배입니다. 그만큼 위협고 어려운 현장에서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아까 시청자 그 여론조사, 청취자 여론조사에서 예. 누가 돈 벌러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은 대한민국의 필요에 의해서 오시는 분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지 않는 일, 다른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이렇게 좀 돈만 벌고 가면 되니까 조금 차별받아도 돼라고 하는 인식들이 솔직히 한국 사회에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이번 참사의 하나의 배경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예. 고민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점에서 이제 사실 돈 벌러 온 건 맞아요. 근데 죽으러 온 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지점들이 이제 좀 인식을 하고 우리가 그 돈 벌러 온 거는 그러니까 맞고 서로가 이제 그건 그 이해관계니까 하더라도 죽으러 온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죽지 않도록 보호하는 일들은 한국 사회가 이제 한국 사회 기업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그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도 폭염 특보가 나오고 우리 KBS 재난 방송을 통해서 관련된 정보도 국민들에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유난히 더 덥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40도대의 기온이고 정말 더워도 이렇게 더울까. 그러는데 우리 밥상에 보면 여전히 우리 논 밭에서 재배된 깻잎, 상추, 고추가 올라오는데 상당히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지금 농촌 현장에 투입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찌는 듯한 더위에 비닐하우스에서 자고 또 고용노동부의 기준은 매 시간 1시간에서 10분 이상은 휴식 시간을 노동자들에게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글쎄 어떤 상황일까요? 최근에 관련된 추적 탐사 보도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조영관 변호사 이야기 듣고 박 교수님을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 밥상에 오르는 이제 뭐 쌈 채소들 같은 경우들은 대부분 비닐하우스에서 자라게 예.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외부의 날씨나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빨리 생육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요. 대표적으로 깻잎 같은 작물들이 주로 이주 노동자들이 비닐하우스에서 장시간 노동을 통해서 재배하고 싼 값에 수확해서 이제 먹을 수 있는 채소 중에 하나죠. 그래서 실제 이렇게 오늘도 굉장히 이제 날씨가 더웠는데 이런 이제 더운 날씨가 이어질 때 이런 이주 노동자들도 그런 어떤 폭염에 관련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거나 혹은 고용노동부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지침들에 따른 휴식의 시간이 보장될 필요가 있는데 예. 현장에서는 그러기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입니다. 대표적으로 깻잎만 하더라도 깻잎 하우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 정해진 할당량들이 보통 있고 그 할당량들을 채우기 위해서는 사실 화장실 갈 시간들도 줄여가며 일을 해야 겨우 할당량을 채울 수 있는 수준의 어떤 노동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들이 네.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런 노동부에서 내는 온열 관련 대책들이 이주 노동자들에게까지 닿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실질적인 대안들이 좀 마련될 예.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워낙 더워서 깻잎도 상추도 못 견디는 정도의 더위일 것 같은데 박 교수님. 그 책을 한 권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우춘희 선생님이 쓴 깻잎 투쟁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저자가 깻잎을 따는 캄보디아 노동자들하고 함께 긴 시간 일을 해보면서 도대체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정말 깨알같이 관찰해서 쓴 정말 좋은 책입니다. 예. 거기에는 반드시 농업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의 노동자 관련된 부분들도 함께 다 들어있는데 지금 금방 이제 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먹고 있는 모든 것 또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상당히 많은 것들은 이미 이주 노동자들이 손을 거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닿을 수가 없는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예. 그런데 과연 그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환경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가? 아까 조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지만은 대부분 멀리 떨어져 있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노동이 어떤 방식으로 구성돼서 어떤 정도의 강도로 몇 시간을 진행하는지 감독이 안 되거든요. 이것을 방치한 상태에서 문제가 생기면 예를 들면 누가 쓰러졌다든가 누가 과로사를 했다든가 이럴 때 쫓아가서 호들갑을 떠는 방식은 이제는 좀 그만둘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한 대표님께서는요. 실증적으로 저도 아까 깻잎 투쟁기를 권유해 드리려고 했는데요. 지지난주에 민주노총 경기도 본부에서 그 여성 노동자들이 이제 경기도 북쪽으로 이주 여성 노동자들의 좀 실상을 보기 위해서 같이 기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속행님 사건으로 대표되는 게 숙소 문제 뭐 이런 예. 여전히 하우스에서 얘기 들어보니 뭐 뱀도 지나간다고 하더라고요. 하우스 안에. 그런 데 살고 계시고 마침 이제 용변이 급해서 화장실을 좀 그분들이 사용하시는 화장실 열었다가 그냥 닫고 그냥 도망 나오셨다고 해요. 그런 상황들인 겁니다. 이게 한국인들은 그렇게 하라면 못할 거거든요. 이것이 용인되는 것, 우리가 여기서 인정하는 것 이 자체가 가장 커다란 문제가 아닐까 보여집니다. 예. 박 의원께는 그 부분 안 여쭤볼 수 없습니다. 너무 정말 못 견디겠다. 도망가고 싶어도 고용 허가제라는 게 있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고용 허가제가 영향을 준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고용 허가제는 그 말 그대로 이제 시작은 합법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을 활용할 수 있게 노동력 활용할 수 있게 시작한 제도인데요. 근데 이제 다만 이게 취지가 뭐냐면 연수생입니다. 그러니까 연수생으로서 활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외국인들을 한국에 들여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연수가 목적이니까 한 사업장에서 열심히 배워라. 기술을 배워서 뭐 그렇게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하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업장에 대한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열악한 근무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그 폭언이라든지 폭행을 하거나 임금 체불을 하거나 이런 이제 부당한 노동 행위가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꿀 수 없는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계속 여기에서 연수를 받아라 계속 일을 하라는 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제 물론 이제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들이 있어서 1회 한 차례 뭐 허용 그러니까 사업장 변경 기회를 주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받아야 되거나 뭐 이런 문제들이 알겠습니다. 조 변호사님 이런 정말 악조건 속에 있는 이 이주 노동자들이 이주민센터 친구를 찾아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들에게 뭐 법적으로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되나요?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이주 노동자들 고용허가제 같은 경우에 아까 연구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노동부에서는 임금 체불이 발생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은 하지만 그러한 모든 것에 대한 입증을 외국인 노동자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저희 이제 단체에 오셨던 분들도 이런 일들이 있어요라고 하면 저희가 혹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나요? 녹음을 해두신 게 있나요?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대부분 이주 노동자들은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고 한국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 그래도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겠지라고 해서 오셨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초기에 어떤 그런 불법적인 행위들에 대해서 잘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저는 지금의 법과 제도가 의도한 대로 이런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좀 정말 법이 진행될 수 있으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세밀하고 이 사람들이 현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충분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위험의 외주와 우리가 그냥 퉁치고 지나갈 수는 없는 문제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어떻게 해결될지 저도 더 자세한 내용은 2부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청취자분들께서 많은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은 이현주 문자 캐스터가 소개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들 소개합니다. 1109님, 최근 다시 전쟁과 분쟁들이 많아지면서 이전에는 없던 대규모 이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주장들도 있던데요. 혹시 우리나라도 그 대상국이 되는 건 아닌지 걱정과 우려가 앞섭니다. 0904님, 저희 딸도 2018년부터 호주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고향을 떠나 외로워하는데 그래도 호주에서 직장 동료들이 생일, 크리스마스, 연말 등을 잘 챙겨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우리도 이제 이주 노동자들에게 역지사지로 따뜻하게 잘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냥냥펀치님, 우리나라 젊은 친구들을 보면 해외에서 일하는 게 꿈이라고 하잖아요. 또 해외여행만 가더라도 차별받으면 분노하는데 우리나라에 근무하는 이주 노동자분들도 역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따뜻한 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호로로롱님, 이주 노동자 관련한 기사의 댓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차별과 혐오가 너무 심해서 놀랐거든요. 당시에는 아무 생각 없이 댓글을 읽었는데 저도 그동안 이주 노동자들에게 다소 불편하고 편협한 시선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닌지 열린 토론 들으면서 되돌아보게 됩니다.
바닐라비님, 결국 우리나라 출생률을 올리기 위해 휴직 제도를 시행하고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고 보다 유연근무가 가능하게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세시아님, 코리안 드림을 품고 고용허가제 E9 비자로 처음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모습을 기사로 봤습니다. 이제는 우리들 아이까지도 맡겨야 하는 분들이 이주 노동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KBS 열린 토론, 이 시간은 영상으로도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1라디오 또는 KBS 열린 토론을 검색하시면 지금 바로 토론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시민 논객입니다. 계속해서 청취자 여러분의 날카로운 시선과 의견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문자캐스터 이현주였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이주 노동자 관련 주제로 토론 나누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박경태 성공회대 사회학과 교수, 박종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조영관 변호사이시면서 이주민센터 친구 센터장입니다. 아리셀 중대재해참사대책위원회 대변인이시죠. 한상진 기획국장도 나와 계십니다. 자, 네 분과 계속해서 토론 이어갈 텐데요. 자, 위험의 외주화, 이주화에 대해서 국가적 대책은 어떻게 돼야 될지 먼저 이 박 교수님께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자, 우리가 필요해서 이주 노동자가 들어왔다. 이제 우리 이 산업 구조가 외국 인력 없이는 지탱될 수 없는 상태입니까? 정확하게 어떤 상태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올 초 현재 이미 한국 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외국 출생자들의 숫자가 250만 명이 넘었습니다. 예. 인구의 5%죠. 그리고 일부 인구학자들은 2050년이 되면 500만까지 예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인구는 5천만 조금 넘는 데서 이제 줄기 시작을 했고, 외국 출신자들은 점점 늘어서 500만이 되면 인구 10%가 외국 출생자가 되는 그야말로 이민국가라고 불러도 무방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다민족 국가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외국에서 이주해온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미래도 아니고 이미 현재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동등한 성원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 다문화는 안 좋은 거니까 단일 민족 얘기하면서 다 보내고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라는 것은 거의 뭐 헛소리에 불과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예. 다문화는 선택이 아니라 어떻게 잘 살 수 있는가, 함께. 이게 우리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선택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네 분과 또 짧은 토론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우리가 이주 노동자뿐만 아니라 이민에 대해서도 물어보면 상당히, 또 난민에 대해서 물어보면 완전히 또 전혀 다른 천양지차의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두 가지 이 주장들이 나옵니다. 하나는 이주 노동자 환경 개선해야 된다. 아니다. 이 외국인 노동자 때문에 우리가 일자리 뺏기고 있다. 이런 정반대 의견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네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한상진 대변인께서는요. 일단은 아까 박 교수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뭐 이제 민족이라는 개념 자체가 지금 뭐 거의 희석화된 과정에서 여럿이 어울려서 함께 그 나라를 구성하고 그 나라의 경제를 지탱을 하거든요. 한국도 그 과정에 들어섰다. 근데 여전히 아직도 우리에게 좀 남아있는 그 좀 색채가 좀 있는 것이 조금 도드라져 있을 뿐인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 일에는 동일한 일을 하면서 그것이 출신지나 국적, 피부색 내지는 법적 지위에 따라 가지고 보상과 대가가 달라지는 것, 이것이 용인되어 가는 과정이 문제일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이 부분들에 대한 개선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일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뭐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 고용어거제 이주, 이주민, 이주노동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고용어거제 하면서 이제 미등록 노동자라고 이야기하면 불법 체류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이 이주 노동자, 미등록 노동자들의 문제가 대부분 E9 비자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이게 유학생 비자하고 난민 비자가
많아요. 뭐냐면 난민의 인정률이 매우 낮죠. 네, 낮습니다. 네. 근데 이분들은 한국에 오셨어요. 근데 그것이 길어지고 뭐 하는 동안에 이분들은 일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 이분들은 자신의 그 지위와 상관없이 일을 하게 되니까 결국은 이제 불법이라고 하는 딱지를 받게 되는 상황인 거고요. 유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 아까 좀 전에 우리 고용허가제 이야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봐야 하고 우리가 이주 노동자를 대하는 인식부터 좀 근본적으로는 바꿔야 예. 이러한 뭐 참사 내지는 우리 사회가 뭐 인구뿐만이 아니어도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일자리를 뺏긴다는 의견 또 필리핀 가사 도우미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도 국내 일부 시각은 우리 일자리를 뺏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예, 뭐 그런 얘기들은 뭐 지금 사실 나온 지는 좀 됐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건설 현장 같은 경우는 한 2000년대 초중반부터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뭐 저는 좀 뭐 그런 시각들이 이제 좀 근시안적이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 뭐 지금 누차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한국에서 이제 노동력 공급 자체가 이제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외국인들이 내국인 일자리를 빼앗는다라는 거는 뭐 그렇게 맞지는 않고요. 사실 조금 더 그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신 분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일자리를 뺏는다고는 안 하고 우리들의 임금 수준을 떨어뜨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뭐 그것도 사실은 이제 뭐 정확한 그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상태고요. 뭐 그런 점들에서 이제 그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은 이제 활용을 하는 것들 자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하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이제 좀 모색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고용 허가제라든지 지금 이제 외국인 노동력들을 활용하는 그 우리나라 제도에서도 이제 조금 이제 근본적인 변화가 좀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이주 노동 고용 허가제로 들어오면 일단은 4년 10개월 이후에 나가야 됩니다. 예. 그거는 뭐냐면 비정주 한국에 정착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뭐 이런 것들에서 좀 더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는 정주를 전제로 하거나 아니면 정주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두고서 이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더 나아가서는 뭐 지역사회에 대한 좀 정착에 대한 고민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 좀 필요로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대목이 참 중요한데 조 변호사님 우리가 뭐 외국인 또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에 대한 인식을 금방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강요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박 의원께서 이야기하는 이런 제도들은 우리가 좀 말끔하게 한번 정리를 시도해 볼 수도 있거든요. 국회가 됐든 정부가 나서서든 아니면 여야정 협의체가 만들어진. 그런데 이게 좀 조속히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이제 아무래도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이제 인식의 수준이지만 이 입법부에서 실제 이주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선거에 참여할 수 없고 그들을 이제 대변할 수 있는 정치적인 어떤 기반이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 아까 박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통계 기준으로 보면 이주 배경 인구 250만 정도 된다고 하면 뭐 제주도 인구의 몇 배 정도 되는 그러네요. 거니까 사실 인구수 비율로 그냥 객관적으로만 평가했을 때 국회의원 숫자가 2-3명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인데 실제 이제 이주 배경을 가진 국회의원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1명 있었던 거고 그것도 이렇게 비례대표나 이런 방식으로 자스민 의원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국회에서 입법과 관련된 해결들을 하기엔 좀 어려운 조건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물론 이제 이주 노동자들의 차별과 노동권들을 보호하기 위한 논의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특히 이제 최근에 정부에서도 이민 문제, 이민을 통한 어떤 이주 노동자들의 정주화가 국가 100년 대계다 이렇게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게 이제 구호나 어떤 선전이 아니라면 구체적인 실행 플랜들을 만들어 가야 되고 그 안에서는 최소한 국내에 이주한 이주민들에 대한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는 제도들을 좀 정비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박 교수님께 안 여쭤봤는데 이걸 또 한상진 기획국장께 여쭤보면 또 자기가 소속된 일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국내에는 이른바 양대 노총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내 코가 석자다. 우리 노동자가 먼저라서 그런 겁니까? 나중에 뭐
우리 한상진 선생님 말씀해 주시겠지만 그 사실 노총의 본부에서는 문제의 이 해법에 대한 이해를 다 가지고 계시리라고 저는 아하.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럴 거고요. 예. 근데 현장에서 작동하는 방식은 또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대부분은 노동을 하고 있거나 노동하는 사람의 가족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행복한 사회가 돼야 된다는 것은 노동자가 행복한 사회가 돼야 된다는 거고 예. 그 노동자에는 이제는 이주 노동자도 핵심 요소가 됐으니까 이주 노동자까지 포함하는 행복한 세상이 돼야 되는데 노동계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불균형한 힘, 예를 들면 그 상대라고 할 수 있는 재계, 경영계 또는 관과 비교할 때 기울어져 있는 힘 상태에서 노동계가 과연 노동자들의 권리, 이주 노동자를 포함하는 전체 노동자들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가질 수가 있겠는가? 노력을 하는 것과 네. 열심히 싸우는 것과는 별개로 그런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에 처해 있는 것이 문제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캠페인을 하고 교육을 해서 인식을 개선하는 것은 큰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또 하나 세상이 바뀌기 위해서는 저는 인식 개선과 함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아하. 생각을 하고요. 인식 개선은 계속해야죠. 교육도 하고 캠페인하고 하는 거. 플러스 예를 들면은 노동자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 외국에서 온 사람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이 명시화된 예를 들면 인종차별금지법을 제정을 한다든가 또는 그것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한다든가 하는 방식의 제도 개선이 없이 캠페인만 연락이 한다고 세상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대표님께서도 뭐 추가하시겠습니까? 뭐 일단 부끄러운 현실이기 때문에 무슨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고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특히나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경기가 지금 상당히 침체이고 그런 상황, 특히 이제 건설 쪽도 마찬가지이고요. 그 상황에서 일자리의 수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아까 잠깐 언급이 됐는데 결국은 이주 노동자들을 활용하면서 건설의 노임 단가를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주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까지도 열악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민주노총 산하의 금속노조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주 노동자와 정주 노동자의 임금이나 노동 조건을 그러니까 차별하지 못하게 이번에 단체 협약을 중앙에서 교섭을 체결을 했는데요. 예. 마찬가지로 똑같은 노동을 하는 동일한 노동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이 부분은 저희 민주노총 안에서도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과 제도 시스템이 따라줘야 한다. 근데 이거 아까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말씀하셨는데 예. 왜 이걸 기를 쓰고 반대를 하겠습니까? 또 누가 반대를 합니까? 이 반대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결국은 이 구조적인 문제가 어디에 기인하고 있는지 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형태 교수께서 크게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제도와 인식. 박 의원님, 이 제도도 제도로 검토되고 연구되는 게 있을 텐데 인식의 전환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뭔가 좀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인식이라는 게 참 개인들이 우리 난민에 대해서도 참 거부감이 큰 분들도 많습니다. 이게 또 인식의 변화를 강요할 수는 또 없는 부분이라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참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한 번의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식이 바뀌는 게 사실상 더 어려운 문제거든요. 뭐 근데 쉽사리 진행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오히려 이런 점들에서 인식의 변화를 또 급격하게 강요하거나 요구하는 것다고 해서 그렇게 될 거라는 생각도 안 합니다. 대신 다만 인식의 전환이라는 것들이 아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사회에 실제로 우리 주변에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외국인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다문화라든지 다양성에 대한 이제 존중 이런 문화들은 이제 점점점 확산되어 가는 이런 과정도 있습니다. 그런 점들도 분명히 있고요. 그런 점들 그렇게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경제적인 변화들이 이제 급격하게 가능하다면 정치적인 변화들이 그것보다는 좀 더 시간이 걸린 후행하는. 예, 그리고 이제 제도적이거나 관습적인 변화들은 예. 시간이 좀 더 많이 필요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젓가락질을 오른손 뭐 하는 법도 이런 것들이 쉽게 안 바뀌거든요. 예, 예. 그런 것들에 좀 더 시간을 좀 두고서 좀 예. 진행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조 변호사님 뭐 좋은 사례들도 있지 않을까요? 예. 네, 저는 아까 인터뷰 등에서도 봤었던 것처럼 한국 사회의 외국인에 대한 인식은 꽤 빠르게 변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 우리 사회에 이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많아지면서 자기 일상에서 부딪히고 만나는 외국인들이 많아지는 사람들일수록 다문화 관련 인식 지수가 굉장히 높게 나오거든요. 실제 다문화 인식 조사 같은 것들을 해보면 성인들보다는 중학생, 초등학생들이 어떤 다문화에 대한 거부감이나 인식이 훨씬 더 없습니다. 실제 학교에서는 다문화 가족들이나 혹은 외국인 친구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외국인에 대한 어떤 인식이라는 부분은 시간이 조금 필요하겠지만 분명히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 저희 센터에도 보면 이제 한국인 기업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외국인에 대한 어떤 차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앞장서서 개선하거나 뭐 노력하거나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경우들에 대한 상담이나 문의도 많은 편이고 또 한국에서 일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경험했던 어떤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본국에서 사업을 하거나 성공을 해서 그 사례가 다시 또 알려지고 좋은 피드백이 되는 어떤 사례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이제 우리 사회 인식 전환들이 시간은 좀 필요하지만 저는 분명하게 올바른 쪽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 저도 사실 기본적으로는 낙관론자여서 잘 될 거라고 봐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좋아지지는 않더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발전을 이루어왔다면 이거는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좋아진 게 아니라 우리의 끊임없는 노력, 굉장히 많은 피와 땀이 만들어낸 결과물인 거거든요. 그래서 소위 아름다운 다문화 사회 이것이 당연히 와야 되겠는데 지금 있는 그대로 시간만 가면 되겠지는 굉장히 그 성급한 어떤 잘못된 결론이라고 생각하고요. 애를 써야 합니다. 그 선생님 금방 다문화 관련된 인식이 어릴수록 높다고 좋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건 다르게 보면 나이가 들수록 커갈수록 점점 더 외국 사람들 싫어한다는 의미도 됩니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어릴 때는 편견이 없다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분명히 학교에서는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교육을 연락에 하고 있는데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다문화 관련된 거부감 수용성이 떨어지고. 교수님 왜 그럴까요? 해외여행도 많이 가시면. 왜냐하면 자기들끼리의 재생산들이라는 게 있거든요. 또래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그룹이 아닌 다른 쪽은 좀 내치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소위 민족 국민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돼서 커갈수록 그런 것들의 영향을 더 받기 때문에 그냥 커가도록 놔두면 안 되고 의도적인 굉장히 큰 노력을 해야만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박 의원님. 저도 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그러니까 박경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놔둔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온다고 인식이 좋아질까라는 생각 안 하고 저도 생각을 안 하고요. 근데 특히 이제 요즘 이제 해외 이제 유럽이라든지 뭐 이런데 나라들 보면 그러니까 외국인 혐오가 점점점 어떻게 보면 심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극우적인. 그러면서 이제 그 외국인들 혐오를 극우 세력들이 이제 활용을 하는, 악용을 하는, 뭐 이러면서 정치적인 자신들의 정치적 그 지식 기반을 확대해 나가는. 난민이 워낙 늘어가는 것도 이유가 될 수가 있겠고요. 맞습니다. 뭐 그런 문제, 좀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점들에서는 저는 이제 그 단지 외국인들이 늘어난다고 해서 이제 인식이 좋아지는 것보다는 적극적인 어떤 문화적 캠페인이든지 다문화 활동, 그러니까 이 가치.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그러니까 같이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뭐 이런 교육들 이제 좀 더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도 개선과 함께. 한 대변인께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했던 것이 저 떼약볕에 비닐하우스 저 더운 곳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다. 좀 주거 관련된 부분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여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방송을 위해서 연구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단체 합숙소를 이주 노동자를 위해서 개선했다 이런 사례들도 있는데 우리도 그게 가능할까요? 뭐 일단은
지금 주로 저희 이주 노동자들, 특히 계절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 주로 이제 숙소로 제공되는 게 이제 비닐하우스 컨테이너인데 이것은 적법하지 않은 겁니다. 한국에서는 이것을 주거용으로 활용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정부 당국이 강력하게 단속하게 규제하면 됩니다. 하고 어저께 보니까 어디 지역에서 지방 정부에서는 그 계절 이주 노동자들은 이제 요새 지방 정부가 모시고 오잖아요. 예. 해서 뭐 다가구 같은 게 괜찮은 이런 데를 이렇게 어. 숙소로 제공하거나 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지자체나 뭐 예산이 허용되는 이런 것의 문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이 부분을 좀 제도화 시켜내고 정말로 이 일을 할 때 거기서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줄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아까도 잠깐 이 주거권 문제나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났을 때 막 예. 분노하거든요. 그 분노하는 힘이 정말로 정부의 정책으로 바뀌고 있는지에 대해서 끝까지 좀 의견 내고 감독하고 감시하고 하는 것도 필요하다 봅니다. 예, 박 교수님. 그 주거권, 이주노동자 주거권 관련해서 저는 2020년 속행 씨의 사망 사건이 결정적인 분수령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캄보디아 출신의 출국을 3주 앞둔 여성 노동자 속행 씨가 비닐하우스에서 12월 20일에 얼어 죽었습니다. 집이라고 할 수도 없는 곳에서, 난방도 전혀 없는 곳에서 혼자 자다가 얼어 죽은 건데, 그 이후에 물론 그 이전에도 이주노동자들의 주거권을 위해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목소리도 높였고 요구도 많았지만 별로 안 들어줬었어요. 근데 워낙 끔찍한 사건들이 사건이 벌어지면서 드디어 이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해가지고 사실 제도적인 정비는 잘 됐습니다. 네. 비닐하우스를 또 이 무허가 컨테이너를 숙소로 제공할 수 없게끔 법적으로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감시 감독의 눈길이 손길이 일선 농촌 하나하나에 다 닿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저는 한국의 공권력을 굉장히 높게 사는데 그 촘촘한 접근성에 관해서. 예. 그런데 그런 공권력이 단속일 때만 발동이 될 뿐 그런 노동권과 인권 침해의 현장에는 별로 발동이 안 되고 있거든요. 예.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실현될 수 있는 좀 더 촘촘한 어떤 실행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KBS 열린 토론 오늘 위험의 외주화, 위험의 이주화로 불리는 이주 노동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끝으로 네 분께 1분씩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위험의 이 이주화, 우리가 어떤 점을 가장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대책과 개선점을 만들어 나가야 될까요? 먼저 조영관 변호사부터요. 우리가 이제 이번 토론에서도 확인한 것처럼 이 앞으로 한국에 들어오는 이주 노동자, 이주민들은 더 늘어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필요, 또 사회적인 필요에 의해서 이주 노동자들의 역할도 중요해졌고요. 결국 그렇다면 이 두 집단이 서로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저는 이를 위해서는 체류하고 있는 이주민들의 노동권과 인권을 보장하는 제도들을 정말로 근본적으로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위험의 이주화는 일하고 있는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리셀 참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기존의 취업비자의 형태가 아닌 정주하는 이주민들의 노동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이 참사를 기준으로 노동하는 이주 노동자들의 제도를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상진 대변인께서는요. 예, 저는 약간 좀 다른 이야기를. 중대재해 참사가 빚어진 지 이제 8월 17일 날이 55일째 되거든요. 네. 저는 이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가 어떻게 해결되어지고 이후에 어떻게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는가가 앞으로 한국 사회가 이민 이주 노동자를 맞이하는 시금석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아직까지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을 좀 하기 위해서 많은 시민들이 또 이렇게 좀 모이고 있고요. 8월 17일 날 희망버스가 화성으로 출발을 합니다. 전국에서 경양 각지에서 출발을 하는데요. 같이 좀 탑승해 주셨으면 좋겠고 좀 관심 좀 가져주시면 좋겠고, 이주민들은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랑 같이 살아가야 될 이웃이거든요.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시각을 갖고 있는가
품을 여유가 있고 마음이 있는가,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가, 이 부분에 집중해서 함께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8월 17일 희망버스에 좀 많이 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박종식 위원께서는요. 예, 뭐 그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네. 사실 제가 그 노동 연구를 하면서 주목하는 건 뭐냐면 이제 안전보건 관련해서 고령노동과 이주노동이거든요. 요 두 부분은 기존의 내국인 또는 30대에서 50대 주력 노동을 중심으로 짜여져 있었던 한국 사회의 안전보건에서 이제 사각지대 취약 부분입니다. 그래 이런 부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금 앞으로 대책들이 이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그 고령노동도 마찬가지지만 외국인 고용에 대해서도 근로환경, 이제 워킹 컨디션이라고 하는 근로환경 전반에 대한 개선이 이제 이루어져야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이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건강하게 은퇴할 수 있는 또는 건강하게 자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조성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한국 사회가 적어도 외국인 노동을 활용을 한다면 이런 근로환경 개선은 제공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박경태 교수께서는 위험의 외주화 어떤 대책과 초점을 맞춰야 된다 보시는지요? 네, 이주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과 삶의 조건이 열악하면 내국인 노동자의 삶과 노동도 열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독일이 통일될 때 서독 노총이 요구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동독 노동자들에게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지급하라. 소독 노동자들이 동독 노동자들 만나본 적도 없는 동독 노동자들이 이뻐서 그런 게 아니라 만약에 동독 노동자들의 임금이 싸면 소독 공장들을 다 뜯어서 동독으로 가는 거거든요. 내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동독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야 된다라는 요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국인 한국인 노동자들이 잘 살기 위해서는 이주 노동자들의 권리가 지켜져야 됩니다. 이주 노동자들이 싼 값으로 일할 수 있고 더 열악한 곳에서 일하게끔 방치되는 상황에서는 우리의 삶도 똑같을 수밖에 없다. 함께 잘 사는 미래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예. 이주 노동자에 대한 위험의 이주화 또 위험의 외주화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공존의 이유가 있겠죠. 공존의 그늘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또 합리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분 토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